자, 제6절 증인신문 감정 검증입니다. 자, 먼저 증인신문. 자, 증인신문 읽어보시고 밑에 증인 봅니다. 자,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죠. 제3자 밑줄 보시고. 자, 밑에 구별 개념 나와 있죠. 참고인, 감정인 읽어보시고. 자, 감정 증인을 봅니다. 이 감정 증인은 감정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여기 있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그 감정 증인은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얘 읽어보시고. 자, 감정 증인은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증인에 속합니다. 증인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증인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에 법조문 가볼게요. 자,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할 때 자, 본장, 즉 감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증인신문 빨간색 동그라미. 자, 됐죠? 자, 전문도 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도표가 나오는데 도표를 별표 쳐보세요. 자, 증인과 감정인을 비교했죠? 자, 공통점 받으시고. 자, 차이점 보시면 증인은 대체성이 없다. 그리고 소환, 불응치, 구인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어요. 자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딴 사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성이 있으므로 구인이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를 합니다. 자, 반면에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1번, 2번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법조문 공부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인 적격을 볼게요. 자, 증인 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형소법은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누구 동그라미 다 증인이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누구 밑줄 그시고 누구에게나 다 증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책임무능력자, 그다음에 어린아이, 배우자, 친인척 모두 다 증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자, 근데 좀 제한이 있죠. 제한. 밑에 법조문 보시게 되면 저 유랑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해서 본인 또는 당의 공무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자,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그 소속 공무소 감독 관공서의 승인 없이는 증인 신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소 관공서에 승낙이 있을 때 증인 신문이 가능한 것이지, 승낙이 없다면 증인 신문이 못한다라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문도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밑에 2항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 거부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증인 적격이 부인되는 거 나와 있죠. 그렇죠? 법관이나 사무관, 검사 이런 사람들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당해 사건은 안 된다. 변호인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피고인의 변호인은 안 되고 당해 피고인도 안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 뭐 등, 그다음에 법인의 대표자, 이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5번인데요. 피고인 안 된다 했어요. 따라서 공동 피고인도 안 되는데 그 공동 피고인이 공범이라면 그 공동 피고인도 안 됩니다. 자, 됐나요? 자, 밑에 판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1번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볼 겁니다. 자, 됐나요? 됐고.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범인 공동피고는 안 된다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변론이 분리가 됐다면 그때는 증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밑에 판례.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안 된다. 공범 세무 쳐보세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자,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된다면 분리 동그라미.
된다면 그때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범이라 할지라도 먼저 잡히는 놈이 있고 나중에 잡히는 놈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먼저 잡히는 놈은 먼저 기소가 되고 먼저 재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범이 뒤늦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 뒤늦게 잡히는 사람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지금 형 집행을 받는 교도소 형 집행을 받는 그자가 그 공범이 재판받을 때 증인 출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분리가 됐다 안 됐대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쵸?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증인 적격이 없다. 증인 적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 증인 안 되고 밑에 거 되고요. 여기도 증인이 안 된다 이런 말. 뭐 형법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쵸? 꺽쇠 일반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 무지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피고인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은 아하, 이 친구는 뭐다? 이 친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구나 이런 말임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된다면 증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증인이 가능하다. 이는 대항범이라도 똑같다. 그렇죠? 대항범이라도 똑같다. 대항범 아시죠? 어떤 건지. 자, 됐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피고인들이 증례 수뢰 사건 뭐예요? 대항범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사건을 한쪽은 주는 사람, 한쪽은 받는 사람이죠. 방향을 마주 대한다 해서 대항범입니다. 그래서 증례 수뢰자는 서로 대항범이죠. 그쵸? 공범입니다. 공범. 즉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다. 함께 받았다. 그쵸? 함께 재판을 받는데 사건이 어떻게 됐대요? 분리가 됐대요. 분리가 되었다고 하면 증인 출석이 가능하죠? 증인이 가능합니다. 증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이 가능하고 따라서 증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그쵸?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에 지금 변론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불가되면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그쵸? 증인 출석으로 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이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요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됐고. 자, 공동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공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당연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증인이 가능한 거죠.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별개 동그라미. 별개의 사실로 기소가 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은 따라서 증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절도범과 작물범인데 공동피고인입니다.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구나. 그쵸? 요 절도범과 작물범은 서로 공범인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뭐다? 제3자지 남남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건에 대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 증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여기 수사검사라든지 검찰주사, 사법경찰관 등인데 전부 다 수사관들이죠. 수사관들입니다. 이런 수사관들은 당연히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했으니까 당연히 수사관들이죠. 수사관들입니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자, 하급경찰관들 말하죠. 그 사람들도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이니까 수사경찰관이죠. 따라서 밑에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수사 담당이죠. 수사 담당한 경찰입니다. 당연히 증인 출석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자 밑에도 보시면 요 지문도 경찰 승진심에 나온 겁니다. 나온 것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경찰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수사경찰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 적격이라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 바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 적격으로 증인 적격 인정으로 귀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될 수 있다니까요.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 인정과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침해와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래서 수사경찰관도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 지금 검은색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네 줄 있죠? 요 네 줄도 2010년도 승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번이 제일 출제가 잘 되죠. 1번이 제일 출제가 잘 되는데 2번도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증인의 의무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출석 의무. 자, 증인은 증인 적격이 있는 자 있죠? 증인 적격이 있는 자로서 적법하게 소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하면 그 다음 페이지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증인 소환을 봅니다. 자 법원은 이 증인을 어떻게 소환하냐면요. 일단 소환장을 보내요. 소환장을 보냅니다. 또는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해서 소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환장 송달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소환장이 아닌 그 외의 것,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을 동그라미 2번 하시고, 그래서 1번과 2번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고, 자 증인이 법원의 군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위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뭐 소환장 송달, 뭐 전화, 전자우편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군에 있기 때문에, 즉 군에 있다는 말은 이미 공판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법관이 그자에게 바로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소환하지 않고서 바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자,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내에는 송달이 맞춰져야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24시간 동그라미. 요 숫자 나와요. 숫자 36시간 아닙니다. 36시간이 아니고 24시간, 48시간도 아닙니다. 24시간이에요. 24시간. 색깔 칠하세요. 됐죠? 자, 일단 끊으시고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급속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시간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150조 이에 동그라미 1번도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면, 자 증인 소환할 때 피고인 소환에 관련된 피고인 소환 배웠지? 피고인 소환에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그 준용 규정이 여기 나와 있지? 영장 발부라든지 소환장 방식이라든지 소환장 송달 있지? 다 배웠을 거야 앞에서. 그쵸? 그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증인 소환할 때 써먹으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보시고요. 위에서 5째 줄까지 그냥 보시고 여기 한번 봅니다. 다른 증거나 증인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바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뭐 어려운 판례 아닙니다. 그냥 보시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 적도 없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의 일을 구인해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정당하죠. 기각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다. 자, 됐습니다. 자, 동행명령 갑니다. 자,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의 증인을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됐고, 자, 요 이항 체크해 보세요.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구인 동그라미. 구인할 수 있다. 이때 구인할 수 있는 거지. 자, 밑에 보시면 불출석 제재 나와 있죠?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 부담, 과태료, 그 다음에 감치란 말 나오는데, 그쵸? 감치란 말 나오는데, 자, 동행명령 관련해서는요, 동행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구인밖에 없어요. 구인밖에 없어요. 구인밖에 없고, 여기 과태료나 비용 부담, 감치는 요 불치적 제재는 있는데 동행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는 기껏해야 구인밖에 안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좀 가볼게요. 자, 이 밑에 조문이 출제가 잘 돼요. 151조가 잘 됩니다. 여기랑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소환장 송달받았자 그랬죠? 소환장 송달받았습니다. 자, 앞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잖아. 소환장 송달. 그러니까 지금 볼 조문은 이 소환장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 중에서 요 1번만 되는 거야. 1번만. 이건 말고. 어? 자, 1번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환장 송달받은 거 있지?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자,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시킵니다. 이게 1번이야. 여기 1번이야. 너 안 나왔지? 너 법정에 안 나왔지? 그러면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시킨다고요.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아시겠죠? 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지? 그러면 7일 내에 감치를 처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야.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소환장 송달 받았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안 나오면 소송비용을 그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 부담시킨다. 그 과태료를 부담시켰는데 또 안 나와. 그러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자, 소환장 송달받았을 때 1, 2, 3을 때릴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CF 하시고 뭘 적을 것 같아? 소환장의 송달, 쉼표,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 이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치?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소환장 송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치?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볼 것이 이 숫자를 받으셔야 돼요. 500.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으로. 색깔 칠하세요. 500입니다. 500. 저 뒤에 가면 50만원짜리 나옵니다. 50만원짜리 아닙니다. 500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과태료. 아시겠죠? 다시 한번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이 안 나와. 그러면 소송비용을 그자에게 부담시키고 또는 그 다음에 500 이하짜리 벌금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벌금이 아니라고. 그치? 과태료라고. 그 다음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7일입니다. 7일 동그라미. 그 숫자 5일 하면 틀려요. 여기도 색깔. 조심하시면 돼요. 5일, 10일 아닙니다. 7일입니다. 워낙 많아. 형사법이 지금 우리 무수히 많은 조문 배웠잖아요. 앞으로 배운 것만큼 또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냐고 지금. 수백 개 숫자 수백 개 숫자 아닙니까? 그거를 막 머릿속에서 진짜 그치? 컴퓨터처럼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풀기 힘들단 말이에요. 법전 많이 보셔야 돼요. 법전. 판례는 흐름이 있어서 판례는 기억에 오래 남는데 법조문은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사라져요. 됐고 그 다음 이 결정이죠. 이 결정. 이 1항과 2항의 결정. 여기서는 이제 1항인데 이 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정지야, 집행부정지.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것도 잘 나와. 잘 나옵니다. 집행정지가 아니다. 집행부정지다. 자, 됐어요? 이 집행부정지가 두 개 있어요. 집행부정지가. 우리 형소법에 집행부정지가 두 번 나와. 그게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그 어디에서 배웠지? 간이기각 결정 나와요. 간이기각 결정. 맨 앞에 맨 앞에가 아니고 한 중간쯤. 그러니까 300 몇십 페이지 정도에 나와요. 간이기각 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이게 지금 1항이죠. 그 뒤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감치 나와있지, 감치? 감치의 이 파랑이 똑같잖아, 지금. 여기 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정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여기 감치란 말이야, 감치. 그러니까, 요게 1항이고, 요게 2항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앞에서 배웠다니까. 거기서도 이 집행정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고 지금 배우는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감치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즉시항고 할 때는 다 적용되거든.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다 정지효가 있는데 이 두 가지 1번하고 2번의 경우에는 즉시항고이긴 하지만 집행부정지다. 집행부정지. 그거 잘 나와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1항에서 세 번째 줄 나오잖아. 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76조 2항, 5항에 따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어요. 2번에. 2번을 보시면 여기서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이걸 말합니다. 즉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누가? 증인이. 증인은 뭐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날에 나갈게요. 이런 서면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와 이 친구가. 또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경우인데 근데도 안 나와 이 친구가. 그랬을 때에는 똑같이 이 조문 똑같이 소송비용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 전자나 전자 우편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가로 달고 열고 닫은 부분을 말하는데 이건 잘 출제가 안 되니까 일단은 지울게요. 잘 안 되고 지금 제가 했던 끊어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그리고 이 파랑 이것을 잘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조문 갑니다. 법원은 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또다시 안 나와. 그러면 7일 내의 감치에 처한다. 고 합니다. 나머지 건 그냥 보시고요. 자, 7항 볼게요. 7항도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감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집행 중에 이 친구가 증언을 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파랑은 방금 말씀드렸고 자, 됐지? 그 다음에 감치입니다. 감치.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지? 감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네요. 이 20일 숫자 알아두시고.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요 밑에 감치 재판 개시 결정과 불처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2항을 보면 감치 재판 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 결정 전에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불처벌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치? 어쨌든 요 사망 체크해 보세요.
감치, 재판, 개시 결정과 불처분 결정은 불복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인 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한 증인은 역시 구인할 수 있고요. 구인이 가능하다. 이때 구인할 때 피고인의 구인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준용 규정은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나와 있어요. 요 73조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구속영장이에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증인을 구인할 때에 이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인시키면 된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고 선서 의무는 쉬었답니다.